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어제 들었던 내용을 조금 어,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 놨나 봤는데, 내용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기로 해서 어, 사기와 관련된 재판이었느냐라고 봤을 때, 하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기와 관련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되고, 그 기망행위가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소위 말해서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해서 투자금을 넣기 전에, 기망을 당했는지, 이게 가장 일단은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업무상 배임과 관련이 됐다라고 제가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 협의회에서는 업무상 배임을 최고로 보고 있다. 그 업무상 배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한 그 자산, 그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저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법적인 대응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법정에서조차도, 그것도 검사와 정인과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구독권과 관련해가지고, 이, 김동훈 부사장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거를 그쪽 변호사가 일종의 주음을 통해 가지고 화상으로 그 변호를 했는데 몸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그 뭔가 보고를 하는데 그 구독자가 약 5만 명의 뭐 그 목표를 한 150만 불인가를 목표를 세워서 기존보다 12% 정도 성장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 제 기억으로는 105억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뭐,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그 수치는 뭐, 아시다시피 최영규 이사장을 어, 정원 때에 뭐 서도록 하는 그 전까지 김동우 부사장에 대해 가지고 약 4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모든 내용들 다 기억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동우 부사장하고 그 담배 피우러 나가는 시간에 만나게 돼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뭐 분기에 한 저거 15억 1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구독료라고 내는 거는 해옥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구독자가 한 5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구독을 했는 내용이 볼만한 것이어가지고 실제로 보기 위해서 구독을 했고 그 수익금이라고 하는 매출이라고 하는 게 어, 우리가 4점,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구독 신청을 하면은 4.57개를 내요. 그게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해서 32달러인가 그래요. 그럼 그 32달러면은 하나로 따지면 거의 한 4만 원 정도가 되지요. 4만 원을 내고 그걸 볼 거냐? 안 봐요.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왜 구독권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샀느냐?
320달러에 해당이 돼, 10배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룸을, 그러니까 여유를 200%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1000불을 했으면은 2000불 정도까지 보상을 받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구독권을 4.57개를 내가 지불을 했을 경우에 내가 200% 2000불까지 1000불을 했을 때 내가 스테이킹을 1000불을 하면은 2000불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불에 320달러, 2320달러 될 때까지 내가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9배 정도를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를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5억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105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매출이 실질적인 매출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왜? KOK를 가지고서 그거를 7달러로 계산을 하니까 그 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만큼 들어왔는 거를 거래소에 내다 팔아서 매출을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매출을 만드는 걸 가지고서 내다 팔았다라고 하면은 김판종이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완전히 이 그 거짓말 그 자체로 확연하게 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는 미디움 그러니까 운영사 측에서는 한 개도 KOK를 내다 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정말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 자체를 엉망으로 알고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에서는 그게 난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키오스크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 파라다이스 뭐라고 하는데 파라다이스 그쪽에 시범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 중에 이게 뭐 그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류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압수수색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뭐 그 보류가 되고 결국에는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키오스크가 뭐예요? 무인 시스템으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키오스크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키오스크는 KOK를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범 설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KOK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죠. 이게 KOK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 거래소에 있다고 하면은 국내에 그런 키오스크 뭐 설치를 해놔놓고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왜 주장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듣는 느낌, 제가 본 느낌으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일을 해 왔다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런 내용은 소위 말해서 사기와는 별 관련이 없어요. 업무상으로 지들이 할 만큼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을 잘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CS 팀에 대해서도 CS 팀, CS, 그러니까 운영팀, 뭐, 본부장이라고 해서 운영부 쪽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수천 건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뭐,
거기에 어느 정도를 또 처리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팀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CS라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글을 올려놓으면은 로봇 봇이 그냥 하듯이 하는 내용 외에는 내용 전달이 거의 없어요. 이들이 고용 계약서라든가 서류상으로 어떻게 놨는지 모르겠지만 한 거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매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매출이 구독금만 관련이 된 게 아니고 쇼핑몰도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테일러메이드, 그다음에 명품 가방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팔리는 상품으로 올려놨느냐? 아니에요. 이벤트성으로 한정된 수량이 올라오고 그 한정된 수량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고레벨들, 보상 많이 받은 것들만 많이 그거 사고 갔지. 일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컨티뉴어슬리 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상품이 등록이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일시적으로 몇 개 올려놔놓고 그게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솔드아웃이 돼버려요. 매진이 돼버린다고요. 그거 아니었었어요. 나머지 정말 우리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제품 중에 제대로 살만한 게 뭐 어떤 분은 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 사지 않았어요. 신용에 나눠놓고 그 매출이 합쳐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백 몇 억이 매출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매출은 누구 거냐?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아니에요. 최영규 이사장이 25개 중에서 5개는 넥스에 있는 대로 5개는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신고가 안 된 거니까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매출로 생겼는 수익은 누가 처먹느냐는 거죠. 운영팀에서 처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쓴 거잖아요. 이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걸로 시간을 엄청 보낸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지속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를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동우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날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해치지는 않았다. 또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모른다. 그럼 걔는 뭘 했느냐? 돈 받고 해햄했는 거예요. 부사장이니까. 그다음에 아, 오이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와 거기에서 알고 있는 숫자,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송가병이 집에 가든 파티 비슷하게 몇 성 이상이 한 50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보도 못한 이상한 뭐 그 코인, 비트나 이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대요. 거기에서 절반 정도가 50명 중에 절반이면 25명이잖아요. 퍼센테이지는 50%이에요. 50%가 25명이 50명 중에 25명이 오이금을 받았는 걸로 표시가 됐대요. 그런데 그날 그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약 200여 명이 오이금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어 88이라는 88명 정도가 그 회수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백 몇십 명이 이게 회수가 가능한 전산의 오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오입금 밑에 있는 사람들 연락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를 받았는지를 그거를 제가 받았는 것만 해도 약 5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80만, 100만 명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한 90만, 100만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요 정도 숫자만 그랬을까? 아니죠. 이게 DB상의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입금의 금액이 그다음에 숫자가 얼마 정도였는지를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뭔데? 그리고 그러니까 50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25명이라는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볼 수도, 특정인이라고 걔들이 알고서, 예를 들어서 송가병이가 운영팀에다가 또는 오입금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 25명 누구가 있는데 해가지고 보냈을까? 아니잖아요. 거꾸로 제가 받았던 사람들 한 50여 명의 명단을 보면은 정말 랜덤하게 무작위로 아무한테 보내진 거예요. 이것도 그 좀 웃기는 소리다. 그 다음에 채굴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채굴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마이닝이에요. 마이닝을 이미지를 딱 구글에서 딱 띄워보면은 광산에서 뭔가를 캐는 거예요. 캔다 이거예요. 없는 거를 캐내는 거잖아요. POW에서는 해시 함수를 풀무로 해가지고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되고 그게 하나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든 이런 채굴식으로 나오는 암호화폐를 하나씩 생성을 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그러니까 블록을 하나를 형성을 함으로 해서 하나의 그 토큰이 그러니까 코인이 채굴이 되는 거죠. 그게 주어지는 게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초기 시작을 할 때 원래는 300억 개를 발행을 했다가 상장을 하면서 거래소에 그 리스팅을 할 때 요게 50억 개로 줄여가지고 상장을 시킨 거잖아요. 거기에서 50억 개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15억 개는 어떠한 용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케팅을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아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리프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리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진 게 거래소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그거고. 그런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개를 하면 후원석이 나오고 그게 어떠한 레벨이 구축이 되면은 내 레벨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등급 수익, 레벨 수익을 받는 거고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스테이킹을 한 거에 대한 거는 내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거고. 근데 여기서 쓰지고 있는 채굴이라는 용어는 스테이킹을 의미하는 거예요. 김판정이 저를 만났을 때, 그리고, 표현을 한 게, 채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을 하는 행위, 이거를 채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채굴이라는 거를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써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얘들은. 그 다음에 이 지갑의 기능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 쇼핑몰 이용을 하는 데에 지불할 수 있는 그 지갑으로서 KOK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기능, 또 뭐 채굴 기능, 이게 스테이킹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굴이라는 용어의 그 지금 어느 쪽에서는 약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용자 서비스 약관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서비스의 종류에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채굴이라는 용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급 기능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와 리스 기능도 있었느냐라고 물은 것 같아요. 투자는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투자를 내가 누구한테 맡기면서 이거를 써서 뭔가를 그 수익을 내는 쪽에 어, 사용이 되는 용도로 투자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용어를 왜 쓰는지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비트이드 USDT, KOK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고, 그대로 모아놨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소위 말하는 예금, 적금과 같은 소위 말하는 원금에 해당이 되는 그거지요. 근데 투자라는 용어가 쓰여지면은 이거를 투자 용도로 뭔가를 쓰라고 준 것처럼 이게 둔갑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 자꾸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빌리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용도를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기능은 없다라고 뭐 이야기가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내용들이 왜 사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그 기나긴 시간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차고 쌓여 있는 대로 우리는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배임과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그 인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 저희도 지금 고발 조치를 해서 피의자로 지금 우리가 취급을 하는 사람이 김판종이니까 그 사람 외에 그 공범자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공범자예요. 그 다음에 정말
웃기는 내용이 운영권 인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운영권 인수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 그것까지도 누구한테 넘어가 있다. 거기에서 플랫폼 가격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또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 씨의 증언과 이 변호사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내용과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김동우가 답변을 한 것도 그래요. 1년 11월 정도까지인가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 조정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냐면은 박성준이가 가지고 있었대요. 박성준이가 CSO 역할을 했는데 얘가 그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거를. 근데 최영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재단에서 그거를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한 사람들은 주로 그 미디움의 부사장급 이상으로 해서 피고인 김판종까지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자기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도 느껴져요. 그리고 변호사가 플랫폼 가격에 따라 가지고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을 때와 이게 역전이 되는 그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높은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그때 되게 웃었거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웃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거래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보다 20% 낮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들이 소위 말하는 컴플레인 항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는 거 물어봐요. 왜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간이 뭐 이네들이 들어왔던 시점부터 해가지고 최고점이었던 7달 22년 뭐 2월 정도 뭐 3월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 이후는 지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7달러 정도에서 추추추추추 빠져가지고 지금 0.00018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거래소에 가기 이 기간 동안에 2021년 한 4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 2월, 3월 이때까지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요때 플랫폼 가격에 비해 가지고 거래소의 가격이 20% 정도 낮았던 이만큼 차이가 나는 가격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0%나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낮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의 항의 이런 게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뭐 또 이야기된 것 중에 MM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시점에 그게 어느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데 일시적으로 그게 뭐 1년이 가고 지금과 같이 뭐 2년이 넘어가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떨어졌다가 또 붙고 했는 거잖아요. 20% 떨어지는 게 일주일이 됐거나 한 달이 됐는 거예요. 변호사님 찾아보세요.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빠져나가기 위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지금 이만큼 내려갔는데, 근데 또 여기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 뭐 그 이야기한 게 박성준이는 플랫폼 가격을 이 상태에서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김판종이는 거래소 가격이 그 우선 상승을 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거래소 가격이 어느 한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 이게 올라가요? 못 돌려요. 뭐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가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최영규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성준이라는 이 인간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에 그냥 다 지키겠다는 그런 표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은 여러 번 올릴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갖다 붙이잖아요. 또 띄워 놓잖아요. 붙였다가 이게 올라와 붙어 버리면은 올리고 계속 이게 제가 19번을 에버리지를 내보면은 26.7%인가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50%, 100%도 그 플랫폼 가격을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거는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객관성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플랫폼 가격이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과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이게 그 코로나 뭐 그 시대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경제 활동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재정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뭐 이 러시아 전쟁도 있고 뭐 이런 아주 뭐 한 시기에 최악의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돈을 좀 풀다가 이게 문제가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긴축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금리라든가 이자율을 자꾸 높여버려야지. 이자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적은 사람이 뭐 100만 원짜리가 1%에서 5%가 올랐다고 하면은 어 100만 원에 1%면은 5만 원인가요? 1%면 만 원이죠. 5%면 5만 원이죠. 이게 100만 원이고 1억이다라고 하면은 0을 그러니까 1%라고 하면은 1억이 되면은 1억에 1%면 100만 원이죠. 근데 100만 원 내야 될 이자가 500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근데 실제로는 더 높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제가 암호화폐든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은 부동산이든 하는 거지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갖다 놓으면 이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내가 사고 팔고 뭐 단타든 이렇게 이제 차익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격이 급락을 했죠. 대부분의 것들은 90% 이상 다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KOK도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우리는 그 당시에 또 이 리프러를 많이 하던 시기였고, 그러면 거래소의 가격이 7달러였고, 플랫폼 가격이 7달러였고, 이게 6.9달러에 있다가 6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이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달러에서 8달러까지 떨어졌다. 20%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붙이면은 한 8.5달러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5%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개수를 가지고 나오는데 요 개수만큼으로 개수를 가지고 나옴에 있어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달러면은 10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10개를 가지고 나오면 이게 8달러라고 그랬죠. 80달러죠. 그러면은 100달러가 아니고 80달러죠. 손해죠. 그 20달러 정도가. 근데 들어갈 때 8달러짜리를 100개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럼 80달러인데 10달러가 되니까 스테이킹을 하면 10달러가 되니까 이 그 80, 그 뭐 10개면은 80달러치를 샀는데 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 이득을 보죠. 그러면은 이게 더 떨어져 버리면은 더 떨어지기 전에 10달러짜리를 플랫폼 가격을 8.5달러로 낮추면은 그러면 들어갈 때 10개를 넣기 때문에 10개를 그러니까 넣을 때는 100달러가 됐지만은 이게 8.5달러가 되면은 나누기 8.5달러로 하면은 10개보다는 더 돼요.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 거기에 거의 근접을 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리프를 할 거 아니에요.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금 보장에 가까운 원금 손실이 정말 적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원금 손실이 적으면서 보상은 줄기차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리프러를 할 만한 소위 말하는 뭐 아주 좋은 정보죠. 소개 자료도 되고. 그럼 계속해서 여기 다른 것들은 10달러에서 뭐 1달러가 되고 0.1달러가 되고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도 점차적으로 따라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보다, 해지하고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가치라는, 거래소의 가치라는 것도, 다른 것들은 저렇게 잘 떨어지고 하는데, 많이 떨어지고, 물량이 늘면서, 매도 물량이 많으면서 떨어지는데, 이놈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물량은 많고, 아, 이게 뭔가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격 이원화 정책이라는 게 이러한 원금 손실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텍트를 하는 하나의 뭐 툴로서 작용이 되고 있구나. 그럼 보상받은 거는 팔아도 되고,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받는 것도 있고, 사람 소개를 함으로 해서 후원 수익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다른 것들은 이게 완충작용이 없이 그냥 그 꼬꾸라지는 반면에 이것들은 플랫폼 가격이 있으면 해야 뚝뚝 떨어지던 거를 한번 완충을 시켜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는 올려야 된다.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자꾸 멀어지는데 또 올려야 된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거를 주장을 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의 가격을 상승을 시켜야 된다. 뭐, 어떠한 제비로, 어떠한 재주를 가지고서 이거를, 거래소의 가격을 지가 상승을 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최영규 이사장은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TF까지 구성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뭐 다른 쪽의 사람들,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좀 통해 가지고 또 뭐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SO들과 뭐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SO들하고 짓거릴 내용이 아니죠. 그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까 이게 플랫폼 가격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MM은 본래 시세 조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 뭐, 그, 자본, 무슨 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MM은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소에서 일어나면 이거는 바로, 그, 잡혀 들어가요. 근데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시세 조정 자체 MM이라는 게 가상자산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MM을 하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방어를 하기 위한 MM이었는지 아니면은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려 놔놓고 사가지고 다시 MM을 한 번 더 해서 올리는 걸, 그러니까 펌프질을 했는지, 덤프로 그냥 매도를 쳐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건지, 지들 소수의 주둥아리로 넣기 위해서 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MM을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피해자를 특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뭐 쉽지 않은 거고 하여튼간에 어, 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사실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도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바는 비트웨이트 USDT를 회수를 하게 되면은 환수시켜서 이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 재원을 MM의 재원으로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MM이라는 게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유통 물량을 싸그리 없애버리자. 낮은 가격에 지금과 같은 아주 낮은 가격에 다 사가지고 소각시켜버리자 이거고. 소수가 남았는 마지막에 거래가 되는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러면은 없는 물량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보상을 받았던 것들이 나와서 가격을 형성을 하자. 그 시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동안에는 MM 재원, 비트웨이트 USDT로 팔아서 하면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래소에 있는 홀더들도 트레이더들도 달려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이 변동성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보상받은 걸로 현금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이득이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좀 진행이 되면서 플랫폼 가격도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맞춰야 된다. 플랫폼 가격이 내려오는 속도는 정말 줄여야 돼요. 그런데 거래소의 가격을 올리는 속도는 이 유통 물량을 빨리 없앤 이후에 이게 몇 개 안 사도 금액을 많이 안 들어도 몇 개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몇십만 개, 몇백만 개는 개수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쳐 올리면서 이것도 역시 전부 다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스태킹 지갑으로 넣든지 아니면은 이거 역시도 소각 지갑으로 넣어서 오로지 이 거래소에 있는 양들은 거의 텅 비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물량들, 유통 물량들은 우리가 가진 걸로 나오자. 그 다음에 이만큼 소각이 된 거를 지금 35개 거기에서 보충을 하고 이 우리가 이놈들 때문에 지금 보상을 받았던 이 시간 자체가 아무런 가치 없이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 200% 가는 이 바가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빼액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빼액을 해주는 재원을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각되는 수량만큼을 지금 35개 남은 거에서 추가로 물량 신고를 하고 보상 재원을 넣고 이게 결국에는 15개가 최종적으로 15개만 돌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였잖아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지금 저것들이 전량 소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35개 다 없애는 것보다는 소각을 시키면서 순환을 좀 시키면서 필터링 되는 거 한 번 사용이 됐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저것들이 뭔가 뭐 여기에 충성을 하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뭔가 바라는 작자들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것들은 오로지 비트위더 USDT의 눈알들이 멀어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어, 최영규 전 재단 이사장이 우리가 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한 그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계약서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2021년 4월 15일에 미디움 리미티드로 소위 말하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그 플랫폼 운영권을 넘겼다라는 기사가 그게 미디움 리미티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인수를 했다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5월 7일 한 3주 후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인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동호한테 또 물어본 게 미디움 검사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실체가 있는 데냐라고 물었어요. 없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약을 했대. 그럼 계약서가 재단 이사장이라며. 3기 재단 이사장인데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준다 이거예요. 왜 보고 싶었냐? 운영권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운영권 인수 계약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은 운영권을 가졌는 그 인수한 업체의 역할이 그네들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레인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월권이고 저것도 월권이다라고 하면은 계약서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바로잡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안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백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최영규, 최영규도 CA로 있었고, 그 미디움, 임원들 5명, 나머지 또 5명, 김판종이를 포함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경영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운영사가 아닌 재단이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일대 베네피시어리가 누구, 저, 뭐고, 이름을, 다시 찾아봤는데, 임중환이에요. 그 다음에 베네피시어리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 강지원이에요. 그 최영규 이사장은 정상적으로 재단의 이사장, 헉 파운데이션의 재단 이사장 베네피시어리로 등록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한 거지요. 제가 아, 생각을 나는 걸 조금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좀 생각이 나는 것들은 다음에 한번 더 하더라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기하고 뭐가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기망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라고 하더라도 뭘 기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제가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그 내용들은 미디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최영규가 어 좀 포함이 되는 거. 그다음에 박승준이나 장효조나 뭐 김 저 성표라 그랬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계약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저기 어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박성준이라 그랬다가 또 한 사람은 뭐 그 미디움 임원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출금이라든가 출금 허락을 해주는 승인을 해주는 사람은 또 장효조라고 그랬다가 뭐 이런 내용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 관계에서 이 미디움의 직원도 아닌 것들이 어떠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 쪽은 하고, 어떤 쪽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놈들도 다 잡아 넣어야지요, 먼저. 잡아놓고 봐야지. 이거 다 풀어놔놓고, 구속영장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발부도 하지 않고, 이 조직이, 이 회사 법인이라는 게, 그리고 이 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그 도떼기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사기로 볼 거냐, 배임으로 볼 거냐. 이를 전부 다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쇼핑몰 뭐 그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좋게 1년 반은 지났어요. 그 이용 못 하지요. 그다음에 KOK 플레이 앱이 닫혀버렸죠. 누가 하느냐? 박윤성이 이야기대로 미디움이에요. 미디움이 운영사예요. 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플랫폼 가격 누가 조정을 하느냐? 박성준이 아니면은 미디움이죠. 그다음에 이 콘텐츠들, 이거 자체를 얘들 이야기로는 뭐는 몇백 개, 뭐 드라마 몇백 개, 뭐 저기 웹툰 몇십 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콘텐츠들을 쭉 뭐 시크릿 가든, 우리 봐요?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우리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2달러를 가지고 320달러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매달 했는 것뿐이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하도록 다 막아놨어요. 어떤, 욕 정말 지금 막 이 찰나에 필요한 그 할 수 있는 욕이 있다면 다 하고 싶어요.
이들을 상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에다가 얘들은 그날 저거 뭐그 법정에 와서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부 다가 KOK와 관련되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해요. KOK 가치 있어요? 이미 가치가 없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봐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쏙 빼고 이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거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고, 눈 버이 뜨고 있는 그 피해자들 중에서 뭐 제가 어제 사실은 생일이었었어요. 뭐 59번째. 근데 그쪽 피해자들, 저를 엄청나게 욕하던 사람들도 몇 명이 생일 축하한다라고 갑자기 그런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제 공판한 법정 거기에서 뭐 그쪽 사람들이 그 뭐 허재백이가 주장하는 배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뭐 입에도 못 담을 욕들에 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근데 그 공판 내용을 그렇게 좀 어, 듣고서 뭐가 중요하고 이 공판 내용들은 어디에 적용을 시키면은 더 빨리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으면은 배임이 맞지요. 그리고 뭘 찾아야 되고, 뭐 거기서는 뭐 또 나온 이야기가 그건 또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이야기했는가 뭐 비트코인이 3천 개, 이더리움이 19만 개 그랬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턱없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최영규 씨한테 운영비로 줬는 게 USDT로 줬대요. 누가? 김판종이가. 그럼 USDT가 현금으로 주지 않고 USDT를 준 거는 어디에 있는 USDT를 줬을 것 같아요? 비트, 이드, USDT, KOK, USDT 여기 있는데, 스테이킹 하는 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2만 5천 불, 3만 불 정도 2만 5천 불 줬다고 하면 2만 5천 개를 줬을 거고, 3만 불을 줬다고 하면 3만 개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봤던 내용상에는 입출금 통계 자료상에는 1억 4,700만 개예요. 2만 5천 개 그게 돈이겠어요? 1억 4,700만 불이라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제가 뭐 조금 그 적어놨던 내용 중에서 다는 하지는 않았는데 몇 개는 좀 스킵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뭐 15개를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은 가계약 같은 내용의 45개를 미디움으로 넘기기로 했다. 뭐 재단 쪽에 뭐 박성준인가 뭐 하여튼 간에 그쪽에서 45개를 미디움 쪽에 그러니까 이 미디움에 김판종이가 45개를 달라라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뭐 이런 내용은 제가 일단 뺐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조로 해서 적어도 오지도 않았잖아요. 법원에 와서 방청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기가 있으면 좀 듣고, 머리가 있으면 좀 판단도 해보고, 내가 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이런 내용은 지금 제가 거의 한 시간을 했는데, 어느 놈은 3분 듣고도 다 안 돼요. 3분은 인사하기 바빠요. 인사하는데 3분 정도 쓰면은 다 끝나요. 그놈은 오늘, 요번에는 그 오지도 안 했더라고. 하나 해임돼 있는 한 여자는 왔고, 근데 뭐, 이제, 이 말도 못 쓰는 것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제가 좀 봤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좀 더, 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정리가 되는 게 있으면은, 내일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